네, 서론 쓰기를 많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서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서론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 이 서론을 먼저 제출해 달라. 그리고 서론을 통해서 어떤 연구 계획의 핵심을 좀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이제 요구하시는 지도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서론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서론이 이 서론부터 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첫 번째는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서론을 쓰게 된다면 어떤 구성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면 서론을 구성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서론을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논문이 학위 논문이냐 아니면 학회 논문이냐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학위 논문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평범하게 보면 제1장 서론 이렇게 돼 있고, 이 제1장 안에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배경, 목적, 범위, 방법 이런 것들은 다른 용어로 좀 바뀌기도 하고 서로 교체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1절과 2절이 구성되는 부분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컨텐츠가 약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학회 논문은 그냥 이거를 통틀어서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게 주로 보면 자, 이렇게 1하고 서론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만, 이런 제목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들어가는 콘텐츠하고 2절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먼저 1절에 들어가는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 1절 주로 보면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요 말 말고도 연구의 의도라든지 요런 필요성이라든지 요런 단어들이 교체돼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들어가는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제목보다는. 자, 그렇다면 자,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걸 어떻게 적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또 나눠봐야 됩니다. 이제 배경은 어떻게 적을 것이냐.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으시겠죠. 그 주제에. 그 키워드에 대한, 주로 보면 그 키워드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 또는 실무적인 문제, 요런 것들에 대한, 또는 정책적인 문제, 요런 거겠죠. 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키워드가 A라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자, 요즘, 한마디로 말하자면 요즘 A가 문제다. 자, 요런 내용을 이제 몇 줄 적는 거죠. 이 부분이 뭐냐면 도입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아주 전문적인, 아주 프로페셔널한 교수님들이 쓰는 국제학술대회에 쓰는 논문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쓰는 논문에는 이런 도입 부분이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뭘 하겠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신경을 쓰지 않지만 학생들은 학위 논문에서 특히 학생들은 어떤 문제를 학술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도입하는 부분을 적어줘서 아주 자연스럽게 학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장치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냐면 요 학술적인 부분이죠. 자, 이 키워드 A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연구 조사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선행연구 조사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연구가 미리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선행연구 조사 내용은 2장의 이론적 배경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2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써놓고 이 부분을 요약해서 넣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론을 처음부터 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행연구 조사 내용을 좀 순차적으로 넣으면 좋겠죠. 첫 번째는 이 키워드 A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의 동향을 적는 게 좋죠. 동향. 자, 동향을 적는 게 좋습니다. 요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연역적인 추론 방식에 의해서 적어주는 게 좋죠. 이 부분도 유튜브나 블로그에 동영상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행연구의 한계를 적죠. 자,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종합해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 줍니다. 만약에 제목을 필요성으로 적었다면 이 부분이 필요성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연구를 했을 때 뭐가 좋아질 것이냐? A에 대한 전략적 방안의 모색을 통해서 A와 관련된 어떤 실무적인 정책적인 기초 자료 제공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면 연구 배경과 목적이 다 나오게 되겠죠. 의도와 필요성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제2절. 주로 제목이 연구의 범위와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은 연구 범위와 방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제 말이 100%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나 학과나 학회나 지도 교수님의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적으셔야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본인을 지도하는 지도 교수님이 최근에 지도해서 통과했던 논문들, 선배 논문들을 찾아보시거나 학회에 제출하시는 분들은 학회에 등재되어 있는 논문을 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범위와 방법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범위는 주로 보면 제3장에 나오는 연구 방법을 요약한 겁니다. 방법은 지금 이 논문을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제3장 연구 방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연구 문제라든지 또는 가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도구, 측정 도구, 그리고 자료 수집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료 수집이 연구 대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분석 방법, 분석 절차, 뭐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적습니다. 이게 연구 범위입니다. 이게 연구의 어떤 그 문제에 대한 범위, 연구의 문제에 대한 범위, 어떤 측정 도구에 대한 범위, 연구 대상에 대한 범위, 방법적인 범위가 되겠죠. 자, 이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연구의 한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계를 향후 연구에서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제5장에다가 결론에다가 적어줍니다. 굉장히 짜임새가 있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논문이라는 것이 그냥 소설 쓰듯이 줄줄 써 내려가는 게 아니고 앞뒤가 탁탁 맞아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의 방법은 이 논문을 서술하는 방식인데, 뭐 1장은 지금 쓰고 있으니까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뭘 볼 것이며, 제3장 연구 방법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제4장
뭐 가설 검증은 어떻게 가설 검증할 것이며 제5장 결론에서는 뭐 어떻게 요약해서 시사점 내고 뭐 어떻게 뭐 한계를 도출할 것이며 이런 내용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뭐 그림이나 표로 다시 그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위 논문은 이렇게 하죠. 근데 학회 논문은 이렇게 잘 안 하죠. 학회 논문은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잘 안 적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의 방식을 좀 알고 계시면 서론을 구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서론을 구성하는데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